군중이란 일반적으로 한자리에 모인 개개인의 집단을 의미하는데, 그 집단은 각각의 국적이나 직업, 성별과 상관없고 그들을 모이도록 한 우연한 계기와도 무관하다. 심리학적으로 군중이란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특정 상황에서 형성되는 개인의 무리는 그 무리를 구성하는 개개인과 무척 다른 특성을 드러낸다. 의식을 지닌 개성은 사라지고 개인의 감정과 생각이 집단화되어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한다. 그리고 일시적이지만 매우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 집단 정신이 형성된다. 더 나은 표현을 찾지 못했으므로 이런 집단을 조직된 군중 혹은 심리적 군중이라고 부르겠다. 이게 한국어인데 이해를 못하겠어. 이런 군중은 단일체를 형성하고 군중의 정신을 단일화하는 심리 법칙을 따른다. 수많은 개인이 우연히 한자리에 모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직된 군중의 특성이 생기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예컨대 우연한 계기로 광장에 1000여 명이 모였다고 해도 그들에게 뚜렷한 목적이 없다면 심리학적으로 그들은 군중이라고 볼 수 없다. 조직된 군중의 고유한 특성이 생기려면 어떤 자극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 그러한 자극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자. 무슨 소리지? 각자가 지닌 의식의 개성이 사라지고 감정과 생각이 일정한 방향을 향하는 현상은 한창 조직되고 있는 군중의 초기 특징이지만, 같은 장소에 수많은 개인이 동시에 모였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다. 외따로 떨어진 수천 명도 특정한 순간에 어떤 격렬한 감정에 휩싸이면 심리적 군중의 특성을 띨 수 있다. 예컨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보라. 그럴 때 단순한 계기만 있어도 그들의 행동은 즉시 군중 특유의 특성을 띈다. 대여섯 명으로 군중이 형성되는가 하면 수백 명이 우연히 모여도 군중을 형성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한편 평소에는 눈에 띄는 무리를 형성하지 않는 국민도 특정 영향을 받으면 군중으로 돌변할 수 있다. 그 목적의식이 같은 집단이 군중인 건가? 그럼 여러 명이 모여 있어도 목적이 다르면 군중은 아니고 그냥 시민? 심리적 군중은 일단 형성되면 일시적이지만 결정적인 힘을 지닌 일반적 특성을 얻는다. 이런 일반적 특성의 특별한 특성, 곧 군중을 구성하는 요소에 따라 달라지고, 따라서 군중의 정신구조도 변화시킬 수 있는 특성이 더해진다. 따라서 심리적 군중은 여러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군중을 분류하다 보면 종파와 신분, 계급 등 특성이 다른 요소들로 구성된 이질적 군중과 다소 비슷한 요소들로 구성된 동질적 군중의 공통된 특성을 찾을 수 있다. 물론 그 외에도 각 군중을 구분짓는 고유한 특성을 찾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나 군중의 다양한 부류를 다루기 전에 모든 부류가 공통으로 가진 특성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한다. 우리도 박물학자처럼 한 과에 속한 모든 개체의 공통된 일반적 특성을 먼저 찾아내고, 다음 단계로 그 과에 포함된 속과 종을 구분짓는 고유한 특성을 살펴보려 한다. 군중의 정신구조를 정확히 묘사하기는 쉽지 않다. 군중이란 조직은 민족과 집단의 구성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그 집단이 받는 자극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 심리를 연구할 때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다.
개인이 평생을 일관된 성격으로 살아가는 건 소설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야 성격도 변하지 않는 법이다. 응? 진짜? 근데 환경이 그대로인데도 성격이 변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 나처럼. 내가 다른 곳에서 입증했듯이 환경이 갑자기 변할 때 표출될 수 있는 여러 성격이 모든 정신구조에 내재해 있다. 그래서 평상시라면 선량한 공증인이나 청렴한 행정관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온화한 부르주아지들이 왜 이렇게 못 읽어? 부르주아지들 국민국 의원 중에 적지 않았다. 혁명의 폭풍이 아 잠시만 너무 웃기다. 말을 왜 이렇게 못해? 어디 읽었지? 혁명의 폭풍이 지나간 뒤 그들은 원래의 온화한 성격을 되찾았다. 나폴레옹은 그들 가운데 웃음 참기 힘들다. 여기서 군중이 형성되는 모든 단계를 연구할 수는 없으므로 완전히 조직된 단계로 접어든 군중만 집중해서 살펴보겠다. 이렇게만 해도 우리는 군중의 현재 모습뿐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볼 수 있다. 이처럼 조직적으로 발달한 군중만이 자기 민족의 변화묻고 지배적인 유산에 새롭고 특수한 성격을 더할 수 있고 그들의 집단화된 감정과 생각은 그렇게 해서 동일한 쪽을 향하게 된다. 또한 이 단계에서만 내가 앞에서 말한 군중의 정신을 단일화하는 심리 법칙이 작동한다. 군중의 심리적 특성 중에는 독립된 개인에게서도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적지 않게 있지만 오직 집단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고유한 특성도 있다. 우리가 군중의 중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가장 먼저 연구해야 할 것도 이런 고유한 특성이다. 심리적 군중에게 가장 두드러진 점은 다음과 같다. 개인이 군중의 일원으로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가 확연히 다르다는 걸 입증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런 차이가 생기는 원인을 찾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하튼 그 원인을 어렴풋하게라도 파악하려면 현대 심리학에서 확인된 사실, 즉 무의식 현상이 단지 유기체의 움직이는 물론이거니와 지적 기능에서도 우세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다. 정신세계에서 의식은 무의식에 비하면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치밀한 분석가나 예리한 관찰자도 자신을 지배하는 무의식적 동기를 거의 찾아내지 못한다.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를 똑똑한 척 써놨네. 아닌가? 의식적인 행동은 대부분 유전적으로 형성된 무의식층에서 비롯된다. 응? 무의식층이 유전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야? 무의식층은 대대손손 전해져 온 조상의 잔재로 이루어지고 그 무수한 잔재가 민족 정신을 형성한다. 어떤 행위의 명백한 원인 뒤에는 공이 밝히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원인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이처럼 비밀스러운 원인 뒤에는 그보다 더 비밀스러운 원인이 있지만 우리 자신도 그런 비밀이 있다는 걸 모른다. 이게 뭔 소리야? 군중이 일반적인 특성을 공유한다는 사실은 그들이 왜 높은 지능이 필요한 행동을 못하는지 설명해준다. 하나같이 탁월한 능력을 지녔지만 전공 분야가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일반적인 관심사에 대해 내린 결정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여 내리는 결정보다 나은 게 없다. 탁월한 사람이더라도 모두가 지닌 평범성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군중에게 축적되는 것도 어리석음이지 개개인의 타고난 지혜가 아니다. 세상 모두의 지혜를 합해도 볼테르의 지혜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을 흔히 하는데 세상 모두를 군중으로 이해한다면 볼테르의 지혜가 그들보다 나은 게 확실하다. 그러나 군중의 일원인 개개인이 각자 지닌 평범한 특성을 공유하는 데 만족한다면 평균값만 존재할 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새로운 특성이 생겨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새로운 특성이 생겨나는 것일까? 이제부터 그 질문에 답해보자. 독립된 개인에게는 없고 군중에게만 존재하는 고유한 특성은 여러 원인에 따라 결정된다. 첫째는 군중을 구성하는 개인이 단지 함께하는 인원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이 무적이라도 된 양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 들떠서 혼자였다면 억눌렸을 본능을 따른다. 군중을 익명성을 띠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굴기 쉽다. 개인을 항상 올가매던 책임감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본능을 억제하는 경향도 사그라든다. 둘째 원인은 군중에게 고유한 특성이 나타나는지 여부와 그 방향을 결정하는 데 개입하는 전염이다. 확인하기는 쉽지만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인 전염은 잠시 후 다룰 최면 현상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문제다. 감정과 행동은 군중 사이에 어김없이 전파되는데 개인이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기꺼이 희생할 정도다. 이런 희생은 개인의 본성과 상반된 모습으로 개인이 군중의 일원인 경우에만 찾아볼 수 있다. 좋습니다. 셋째는 앞의 두 원인에 비해 훨씬 더 중요하다. 군중의 일원이 된 개인이 독립된 개인의 특성과 때때로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갖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쯤에서 최면에 걸리기 쉬운 특성, 즉 피암시성에 관해 언급해야겠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피암시성은 앞에서 언급한 전염의 결과에 불과하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생리학 분야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발견들을 기억해야 한다. 한 개인이 다양한 과정을 거쳐 의식의 개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그런 개성을 앗아간 조작자의 암시를 따라 본래의 성격이나 습관과 상반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군중을 면밀히 관찰한 결과 활동하는 군중의 일원으로 한동안 깊이 관여한 개인은 군중이 발산하는 열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상태에 놓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것은 최면에 걸린 황홀한 상태와 매우 유사하다. 최면에 걸린 사람은 두뇌가 마비되어 최면술사가 마음대로 조종하는 척수의 노예가 된다. 척수는 무의식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독자적인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고 의지력과 분별력도 잃고 만다. 따라서 모든 감정과 생각이 최면술사가 뜻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됐다. 따라서 개인의 의식상실, 무의식 활동의 우세, 감정과 생각을 똑같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암시와 전염, 암시받은 대로 즉시 행동하려는 경향 등이 군중의 일원인 개인의 주된 특성이다.
군중 속의 개인은 더 이상 그 자신이 아니다.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게다가 개인은 조직된 군중의 일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문명의 계단에서 몇 단계는 더 내려간다. 혼자였다면 교양인이었을지 모르나 군중이 되면 야만인, 즉 본능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된다. 군중 속의 개인은 충동적이고 난폭하며 잔인할 뿐만 아니라 원시인처럼 열광하며 때로는 용맹하게 나서기도 한다. 그런 개인은 독립된 개인에게라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말과 이미지에 쉽게 휘둘리고 자신의 명백한 이익을 해치면서 본래의 습관과 상반되게 행동하는 등 원시인에 가까운 경향을 보인다. 군중 속의 개인은 바람결에 이리저리 흩날리는 무수한 모래알과 같다. 각 배심원이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판결을 배심원단이 내리고 의원들이 개인적으로는 달갑지 않은 법과 조례를 의회에서 채택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국민공회 의원들도 하나하나 놓고 보면 온화하고 양식 있는 부르주아지였다. 그러나 군중으로 뭉치자 잔혹한 주장에 서슴없이 동조했고 무고한 사람을 단두대에 세웠다. 또 개인의 이익에 반하는데도 면책특권을 포기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버렸다. 군중 속의 개인이 행동만 본래 자신과 다르게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독자성을 상실하기 전에 이미 그의 생각과 감정부터 바뀐다. 그런 변화는 근본적이어서 구두쇠가 낭비자로, 회의론자가 신앙인으로, 정직한 자가 범죄자로, 겁쟁이가 영웅으로 변할 정도다. 그 유명한 1789년 8월 4일 밤 귀족들은 열광의 도가니에 휩싸여 자신들의 특권을 포기하는 투표를 했다. 그들 개개인에게 따로 물어보았더라면 누구도 이런 일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론을 내려보자. 군중은 독립된 개인보다 항상 지적으로 열등하다. 그러나 감정이나 감정이 야기하는 행동으로 볼 때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군중은 독립된 개인보다 우등할 수도 있고 열등할 수도 있다. 군중이 어떤 암시를 받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 군중을 범죄의 관점으로만 연구한 작가들은 이 점을 전혀 몰랐다. 군중이 때로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영웅처럼 행하는 경우도 그에 못지않다. 군중의 고유한 특성 중에는 충동성과 과민성, 이성적 추론 능력의 부족, 판단력과 비판 정신의 부재, 과장된 감정 등이 있고 그 밖에도 여성이나 야만인, 어린아이처럼 진화가 덜 된 열등한 인간에게서 볼 수 있는 여러 특성이 있다. 후자의 특성을 증명하는 일은 이 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작업이기에 잠시 언급만 하고 지나가겠다. 그 같은 증명은 원시인의 심리를 잘 아는 사람에게 부질없는 일이고 그들의 심리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다지 설득력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대부분의 군중이 보이는 다양한 특성을 하나씩 살펴보자. 군중의 충동성, 변덕, 과민성. 앞에서는 군중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서 군중은 거의 언제나 무의식에 지배된다고 말했다. 요컨대 군중의 행동은 두뇌보다 척수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 점에서 군중은 원시인에 훨씬 더 가까워 보인다. 그들의 행동은 두뇌의 명령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연한 자극에 따라 행해진 것이다.
군중은 외부 자극에 휘둘리고 그것의 끊임없는 변화를 반영한다. 따라서 군중은 충동의 노예다. 독립된 개인도 군중 속의 개인과 동일한 자극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나 독립된 개인의 두뇌는 그런 자극에 불복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일러주기 때문에 독립된 개인은 군중 속의 개인과 다른 결정을 내린다. 이런 차이를 생리학적으로 독립된 개인은 반사작용을 조절할 수 있지만 군중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자극의 종류에 따라 군중이 느끼는 충동은 너그럽거나 잔혹할 수 있고 영웅적이거나 비열할 수 있다. 그러나 군중의 충동은 실로 엄청나서 개인의 이해관계나 자기 보호를 생각할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군중이 받을 수 있는 자극은 무척 다양하고 군중은 항상 자극을 따르기 때문에 몹시 변덕스럽게 보일 수 있다. 군중은 쉽게 사형집행인이 되기도 하지만 편한 마음으로 순교자가 되기도 한다. 어떤 신앙이든 승리에 필요한 대량의 피가 항상 군중의 가슴에서 흘러나왔다. 군중이 그렇게 순교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기 위해 굳이 영웅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군중은 봉기가 시작되면 목숨을 흥정하지 않는다. 근래에 갑자기 인기를 얻은 한 장군이 있는데 그가 원했더라면 대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던질 추종자를 10만 명 정도는 충분히 모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군중에게 사전 계획이란 없다. 군중은 극히 상반된 감정을 연속해서 느낄 수 있지만 항상 그 순간에 일시적으로 받는 자극의 영향 아래 놓인다. 마치 거센 바람이 불면 사방으로 흩날렸다가 바람이 그치면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과 같다. 뒤에 가서 혁명 군중을 직접 살펴보며 그들의 감정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실제 예를 들어보겠다.